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번째 민생토론회를 광주광역시에서 열고 인공지능 영재고의 차질 없는 개교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그린벨트 완화를 확약해서 강기정 시장 등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30만 장의 연탄을 찍어냈던 이 전국 최대 규모의 연탄 공장은 첨단 산업과 문화 콘텐츠 허브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의정부의 응급실을 밤중에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전국 17개 응급의료센터에 1급 비서관들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방안에 들어간 기시다 일본 총리 소식과 차기 일본 총리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28번째 민생토론회를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었습니다. 주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습니다.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드렸습니다.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광주 발전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죠? 예, 그 첫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허브. 예, 이렇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도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로 요약하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 기술과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광주의 발전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화의 도시였던 광주를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 또 2022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약속했던 광주 AI 영재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AI 영재고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국비,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에서 더 박차를 갈 필요가 있고 또 다수당인 민주당도 또 여기에 화답해서 빨리 좀 협의를 맞춰달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인 것이고요.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서버 용량을 계속 확장하도록 가계부가 관심을 가져야 나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용량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그렇죠. 서버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SSD도 있겠습니다만 저장 장치죠. 그러면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투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려면 3천억 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좀 깁니다. 어렵고 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영암 간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독일 고속도로 여기서 그 초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이제 시속 120km가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설계 속도로 돼 있는데 이거를 140km 이상으로 무제한으로 거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위한 예산은 2조 6천억 정도로 이미 그 지난 대선과 또 올 3월에 민생 토론회 때 지시된 바 있었는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산구 일원에 100만 평가량의 미래차 국가 산단을 건설하는 것. 이것도 역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그 절차를 올해 안으로 그 협의 절차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그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윤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박수 받는 일이 드문데 네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시장까지 박수를 쳤다는 건 일종의 이게 광주의 염원 가운데 하나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획기적으로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일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구체안이 나왔기 때문에 큰 박수로 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토론회를 마친 뒤에 7일부터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올해로 벌써 30주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이기도 하고요. 강주를 상징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참석을 해서 곳곳을 이제 방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5대 비엔날레다. 세계적인 행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계 관광 상품도 적극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 관광, K 한류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100마디 이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실천으로 광주의 상무 소각장 부지 거기에 광주의 대표 도서관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요즘에 그냥 책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는 광주의 모습을 갖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국립광주박물관에 도자문화관이 신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에 거기가 그 도자기가 많이 고려 때 뭐 풍랑만나 신라 때 도자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도자 전시의 거점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외병에 끌려갔던 그 도자기들이 전라북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전남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단양록의 주인공도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도자의 그 오래된 문화를 고스란히 해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살려서 바로 광주에 도자 문화관이 설립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 연탄재가 이제 서울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 철거 작업에 들어갔죠? 예, 그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으로 남아있던 게 이제 동대문구 이문동에 그 삼천리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이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68년에 처음 설립돼서 하루에 그 30만 장 가량을 찍어냈던 그 전국 최대의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대단해요, 30만 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 거쳐 90년대부터 대체로 그 연탄 소비가 급감하죠. 급감하고 또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이 또 급증합니다. 그러고 지금 최근에는 또 이문동 그 이문 차량 기지 복합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거에 따라서 기지 동쪽에 있는 이 공장 이전 논의가 또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동대문구가 지난 5월에 이 삼천리 측과 업무 협약을 갖고 7월에 매매 계약까지 체결돼서 이제 그 철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는 이 오염도를 측정하는 조사 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그리고 이 부지를
공공복합시설, IT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는 첨단 시설이 들어오는 공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 근처에 살아서 삼표 연탄 공장도 알고 저 공장 부지도 알아요. 자, 이제는 타고 남은 연탄재가 될 운명이지만 이 공장은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요. 하루 20만 장씩 연탄을 구원했어요. 아니 그럼요. 연탄은 단순히 향수가 아니라 생계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연탄 떼는 집에 살았고요. 구공탄. 그럼요. 네. 연탄 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참 우리 우여곡절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궤적에 이 연탄이 있습니다. 자, 삼천리 ENA가 1980년대까지 60여 명이 하루 200만 정의 연탄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랬죠. 그럼요. 다들 집에 이 온돌 보일러에 바로 연탄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2020년 60년 역사의 금천 고명 산업은 이제 폐업을 했고 삼천리가 이제 서울의 유일한데요. 삼천리 산업은 작년 겨울까지 하루 20만 장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직도 연탄 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탄 불고기, 또 연탄 김치찌개, 된장찌개 여전히 연탄을 많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탄 불고기는 젊은이들이 더 좋아해요. 맛 좋다고. 그렇습니다. 폭염 속에 이제 철거 소식도 또 들려왔는데요. 7월부터. 그렇습니다. 45년 경력의 김두용 전무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통금이 있었던 시절에 연탄 만들다 늦었어요. 그러면 통금까지도 맞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시절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겨울 나기 준비하면 연탄 100장 들여놓고 김치에서 독에 묻어놓고 자, 이게 언제 때 얘기인 것 같으냐면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럼요. 옛날이에요. 얼굴에 그거 나르다가 검댕 묻었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장갑 끼고 연탄 나르던 거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김치독 묻어봤습니까? 묻어봤죠. 네. 아, 그렇군요. 서울 이문동의 연탄 공장 직원들은 7월의 역대급 폭염 속에 마지막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추억과 아쉬움 많았다고 하죠? 예, 그 이제 7월의 마지막 회식에서 직원들은 자,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의 산업화에 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이별의 그 소주잔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연탄에 뭐 이제 삼겹살도 굽고 그랬대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보면 우리가 그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10가구 중에 무려 8가구가 사실 연탄을 떼는 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풀 가동을 해서 이 7,000톤 가량의 석탄을 쏴놨던 이 저탄장이 지금 이제 한 번에 텅 비어버린 거죠. 지금은 그 산이 없어지고 예. 뭐 그냥 평지됐어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 마음이 이제 알만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여튼 많이 생산이 될 때는 그 하루 이렇게 풀 가동을 해도 모자랐던 게 그래서 많을 때는 막 200만 장까지 무리를 해서 생산했는데 이때 서울 시내 하루의 연탄 소비량이 얼마냐면 무려 1,000만 장. 그러니까 인구 예. 한 사람 이상씩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저 2번, 뭐 3번 이렇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장 가량이 소비가 됐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회식에서 그러한 소회를 서로 나눈 거죠. 네. 산에서 나무하다 밥 짓고 구들장을 덮이던 시절. 지금도 있습니다. 모 방송의 자연인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산에서 땔감 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하루에 구공탄. 이게 무슨 얘기냐? 만화영화 주인공 이름이기도 했어요. 구멍이 9개란 얘기입니다. 구공탄, 구영탄. 네. 22공탄, 구멍이 22개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이 두 장으로 조리와 난방, 다림질까지 거뜬히 해냈던 연탄. 엄청난 혁명이었죠. 당시 연탄의 추억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연탄을 많이 떼는 겨울철이 왔습니다. 이러한 연탄 성수기를 맞아 일선 행정기관과 연탄업자들은 영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연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료대책본부에 연탄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탄 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많이 들여놓아 연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시책에 협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50년 전 그림인데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들여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배달하기 힘드니까. 100장 들여놓으면은 든든했고 50장 들여놓으면 불안했고 200장 이상 들여놓으면 부자였습니다. 자, 이 이문동 삼천리 공장 직원들 아쉽게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뭐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탄장에 정말 산처럼 쌓아 올린 그 석탄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예능도 했어요. 막 올라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전화하는 아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물어보면 엄마 뭐예요? 그러면 연탄산이야. 네.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때 60여 명의 직원에서 이제 20여 명이 남았고 9명은 퇴직을 하고 2명은 수도권의 유일한 연탄 공장인 동두천으로 또 이직을 했다고 거기는 합니다. 연탄을 계속 찍어낸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이고요. 9명은 철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배달원 또 뭐 택시, 공사장 이 배달을 하던 그 분들은 택시나 또 공사장으로 이렇게 또 이직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대의 흐름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탄의 전성기는 1966년부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른바 산림녹화 사업을 계기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66년에 나무로 땔감 사용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그러면서 산림 녹화 5개년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렇게 나무로 떼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 바로 등장한 것이 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 연탄. 그래서 석관동, 이문동 서울의 경우는 이런 데 이제 단지 연탄 공장 단지들이 조성이 됐고 지금 다 아파트 단지 됐는데 저기가 연탄 단지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만 평 가량의 중량천을 쭉 뚝을 따라서 저도 사실 여기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학교였어요? 네. 이 주변에 그 중랑천변을 따라서 쭉 그래서 삼천리 아까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폐쇄하는 그다음에 동원, 삼표, 칠표 이렇게 7개의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추억에 그때 연탄 단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연탄을 떼게 될 때 그 전에 바로 그 우리가 산림이 얼마나 황폐화돼 있었냐면 그 6.25 직후에 그 나온 유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산림의 복구가 불가능한 나라다. 그러니까 폭격으로 전부 민둥산이 돼서 예. 유엔이 와서 보니까 예. 여기에 푸른 나무가 들어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폭격도 있고 그 또 후유증으로 이제 그 판자촌들이 막 형성되면서 그 어떤 연료를 떼야 되니까 이게 그 나무 전부 긁어서 뿌리까지 심지어 그 낙엽까지 다 긁어서 떼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은 민둥산이 또 거기에 화전민들이 어떤 생계를 잇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전부 밀어버리고 불 질렀죠. 불 지르고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러한 하다 보니까 민둥산이 전국에 그 전부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 산림녹화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 박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그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또 70년대는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바로 그 나무를 또 재원을 지원하고 국민들은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무를 끈질기게 심음으로써 세계가 놀랄만한 울창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산림욕장 가시고 뭐 힐링한다, 피톤치드 한다.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늘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초년 기자였던 1980년대 말까지도 이런 기사들이 사회면을 장식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 겨울철입니다. 연탄가스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신입니다. 방바닥에 틈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연통에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며 가스 경보기와 가스 배출기를 달아야겠습니다. 화재 신고나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전화 119로 신고합시다. 아까 저 테이프 붙이던 분 지금 나이가 한 뭐 50대 후반쯤 됐겠네요. 자, 저러던 시절 있었습니다. 불과 40년 정도 됐습니다. 1988년 올림픽 열릴 때까지 저랬어요. 자, 이제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연탄 공장 17곳 정도라죠? 그렇습니다. 1987년 서울의 연탄 공장이 한 18곳인데 정말 전국적으로 이제는
17곳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있죠. 또 이제 연탄을 더 이상 안 떼고 가스, 보일러, 뭐 전기까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리막이 됐습니다. 1980년만 해도 전국에 연탄 공장이 많았죠. 무려 300여 곳 가까이 279곳이었는데 지금은 17곳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경영난이 심화되는 건데 뭐 연탄 가격이 워낙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가 판매가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소매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연탄 한 장의 가격이 840원이었는데 올해 이틀 전에 가격을 보니까 1,000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연탄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로 근근히 이제 버티는 구조인데 기름값이 또 많이 올라가면 그래 연탄이 나을까 이렇게 이제 반짝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그걸로 안 되죠. 예, 이제 추세는 더 이상 연탄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서울에만 1,800가구 정도가 연탄을 뗍니다. 특히요. 노인분들, 저소득층, 산동네에 사는 분들에겐 아직은 연탄입니다. 절실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지금 이제 전국의 저소득층들한테 연탄을 후원하는 연탄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으로는 한 74,167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떼고 있는데, 그 작년의 경우는 오히려 이게 증가를 했답니다. 사용량이. 그러니까 서울, 대구, 충북이에요. 예, 서울, 대구, 충북에서 특히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유가 또 물가 이것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떤 유류비 이런 것들이 가스비 이런 그 부담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노인 등의 어떤 저소득층 이런 경우는 연탄 수요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연탄 공장이 사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은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로서의 어떤 에너지 지원 대책을 어떤 정부가 별도로 좀 마련해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탄 가게가요, 해마다 산동네에서 보면 등고선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 가게가 자꾸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배달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연탄 기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배종찬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마지막 만남이 시작될 그 상황입니다. 이제 곧 도착을 합니다. 꼭 1박을 하면서 자신의 재임 중 최대 성과인 한일 관계 개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다지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바람 어떻게 실현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 테마에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7일 일본 집권자민당의 총재직에서 물러납니다. 자, 이 의미는 총리 자리에서도 바로 물러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일본은 이제 내각 책임제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는 다수당이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집권 여당은 누구냐 하면 이게 지금 자유민주당, 자민당이잖아요. 자민당이죠. 그렇죠. 자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총재 바뀌었는데 이게 자민당
저 총재가 바로 총리로 가느냐면 이게 이제 총재가 바뀌면은 총재가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자민당이니까 자민당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26일부로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는 임기가 끝나고 9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총리가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앞서서 본인의 그 재임 중 최고 성과로 윤 대통령과 뜻이 참 잘 맞아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을 내가 첫 손가락에 꼽겠다 이런 말했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가 2년 한 4개월, 5개월 되죠. 2년 5개월 되는 동안에 굉장히 한일 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 것이 2023년 3월 달이니까 이게 양국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 방문한 건 12년 만이고요. 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23년 5월 달에 왔거든요. 이른바 셔틀 외교죠. 그렇죠. 이것도 노다 요시히코가 우리 방한하고 난 뒤에 1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4, 5개월 동안에 정상회담이 12번 있었고요.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 외교도 이제 복원을 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던 그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그 지소미아 네. 그것도 이제 복원을 했잖아요. 정상화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통화 수화법 100억 달러 정도 그것도 이제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유효 중이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윤 기시다의 어떤 이런 그 긴밀한 관계 복원을 동북아 안정의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미국의 이제 중요한 이런 현재의 집권당의 그런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은 이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도에 일본 가셨을 때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여한 네. 거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거기에 이제 직접 참여한 것도 한일 처음이고 정상이 관계 없었어요. 같이 간 것도 처음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컵에 반잔은 채웠는데 일본이 이제 얼마만큼 더 채워가느냐 이 문제인데 조금씩은 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완전히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주제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이런 한일 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언론에 일부 공개가 됐죠? 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특히 두 가지 꼽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제3국에서의 자국민 대피 시에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양해각서 체결 문제 하나가 저거 있고,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이 일본에 방문할 때 사전 입국 심사 제도라 그래서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 두 가지가 관심사인데요. 지금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일본을 요새 많이 방문들 하시는데 여기에 사전 입국 심사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향발할 때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이나 이런 한국 공항에서 실제로 일본의 입국 절차를 미리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는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거쳐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쿄나 저도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가서 예. 1시간 이상씩 줄 쓴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죠. 편리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자국민 대피 시 이거는 이제 제3국에서 가령 우리 한국에 가서 한국의 비행기로 어떤 우리 긴급히 우리 국민을 대피시켜야 될 때 일본인들이 있을 경우에
같이 거기 태워주는, 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을 태워주는 이러한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자, 이런 두 가지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자국민 대피 상호 협력 양해각서 MOU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간에는 이 제3국에서의 자국민 대피 협력이 있었죠. 그럼요.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벌써 3번이나 있었죠. 사실상 이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집권하는 2년 한 5개월 동안 일종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죄송합니다. 2023년 4월 달에 수단에서, 그러니까 수단의 수도죠 하트룸에서 군벌 간에 이제 서로 총을 쏘는 그런 총격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 측하고 한국 민간인들하고 그걸 버스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탈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국인 28명 그리고 일본인 5명 이 이제 총 33명이 그때 실어줬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실어줬죠. 네. 무려 1180km를 33시간을 이제 타고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인질을 잡아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한국인 163명 이것을 이제 철수시키는데 이때 일본인들도 여기에 이제 같이 철수를 시킵니다. 인원은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50여 명을 우리 군용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45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 더 추가됐어요. 그렇죠. 같이 이제 철수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똑같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자위대가 한국인 18명을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포함해가지고 한국인 18명을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이동을 시켜서 요르단에서 다시 하네다 국제공항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협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잔의 물은 계속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과 가까워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걸핏하면 반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협력을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일본에서 니네 우리 맨날 씹는다고 안 태워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한일 간 교류가 활발해진 이런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호 사전 입국 심사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낼까요? 이 내년에 이제 한일 국교 60주년이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여기에 그 사전 입국 심사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일본에 지금 현재 장기 엔저로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이 입국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이제 여기에 많은 그 대기 시간들이 엄청나게 단축됨으로써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고 방문객이 상호 한일 간에 늘어나면서 서로 경제적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게 아니에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예, 한일 월드컵 공동 월드컵 때 이미 그 인천국제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한정해서 이렇게 시범 실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05년에 다시 이제 재시행이 됐었는데 2009년에 일본 측에서 그 사전 입국 심사를 마친 데 대해서도 사진과 지문을 요구하면서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중단이 됐었어요. 우리도 저런 것까지 내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순풍을 타면서 다시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으로 다시 논의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어떤 나라 간의 관계는요, 대등과 호혜가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진하고 지문 찍어내는데 일본인들은 안 한다? 그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대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물러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의원 내각제와 파벌 정치라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 때문이죠. 그렇죠. 그 파벌 정치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1980년대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그때 뭐 언론에서도 그때 이제 언론에 또 계셨으니까 네.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나카파, 후쿠다파, 오이라파, 나카소네파, 미키파 많이 들어보셨죠? 파 많아요, 거기.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다나카파하고 아베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나카 가쿠에이. 네. 그렇죠. 다나카파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한 2년 반 동안 총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10년 이상 일본 정계에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물러나서도 더 막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2년도에 나카소네를 이렇게 총리로 임명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러나도 물러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을 하면 상황 정치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방원 상황이 더 무서웠어요. 네. 그렇죠.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도 서가 요시히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때 내각 인원이 20명인데 그때 아베파가 무려 11명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죽은 아베가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 그렇죠. 나옵니다. 아직도 네.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비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파벌을 다 해체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 아베가 그랬듯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또다시 총리로 등극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바깥에서 상황 정치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 게 물러난 것이 아니고 꺼진 불도 끝까지 잘 챙겨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꺼진 불 자체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일본에서는 지금 차기 총리 선출 경쟁이 한창이고 치열합니다. 40대 초반에 고이즈미 신지로 둘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전 환경상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우리가 잘 아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데요. 네. 이 지금 이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또 한 분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지지율이 딱 붙었어요. 예, 이 두 사람이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와 요미우리 신문이 각각 지난달 하순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아사히의 경우는 둘 다 21%로 딱 동률이고 요미우리의 경우는 이시바 시게루가 2%포인트 앞서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아주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거 모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벌리고 있는데 특히 여기 젊은 그 고이즈미가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 나이가 43세입니다. 네. 예, 40대예요. 그 고바야시 다카유키라는 경제 안보 담당상을 지낸 또 하나의 후보가 49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40대 젊은 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가 다 고라, 예. 고고 열풍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전 총리의 차남이고 아주 잘생겼어요. 뭐 보면 알잖아요. 미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참신성 이런 걸로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때이른 감이 있지만 만약에 역대 최연소 일본 총리 또 역대 최초의 부자 일본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어떤 인물인가요? 예, 지금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이제 몇 개만 더 보태면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거북이 있죠. 금거북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금거북이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남이기도 하지만 이 가족, 그러니까 부인도 아주 미녀입니다. 이 네. 부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후지 TV에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그때 결혼을 했는데 미녀 앵커죠. 미남에다가 미녀 앵커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좋은 둘이 이제 다니면 그냥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네. 둘이 다니면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말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실수는 이제 결정적인 게 이런 거죠. 그 환경상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의원도 무려 이제 5선 경력이 있는데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fun, cool, sexy.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거 밈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fun, cool, sexy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유행어 됐어요. fun하고 cool하고 섹시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물어보면은 별로 이제 대답할 게 없는데 그 앞부분 전체 한 5분 정도 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말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하고 내 마누라하고 결혼 기념일이 똑같다.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거나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환경상을 할 때 무려 자기 스스로가 육아휴직을 2주나 썼어요. 그러니까 장관 중에 일본 장관 중에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적 부부 성별을 이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뭐냐면 뭐 외국도 저기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다 이제 결혼하면 이제 누구 성을 따라갑니까?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남편 성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성을 쓰든지. 처녀 때 이름 쓸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원래 자기 이제 처가에
그 이름을 이제 쓸 수 있다. 여성들 이런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동성원도 도입을 한단 말이죠. 저것도 파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게 있는 데다가 잘 생겨서 건거북 쪽이 2세대 두 번째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면 고이즈미 부자 총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 말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죠. 예, 우리가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주 단칼로 자신의 정책 의사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도 역시 그 원프레이즈 정치.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문장 정치예요. 예컨대 이제 2008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당시 집권 민주당의 간부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해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뭐라 했냐면 우리 그 자민당은 자유민주당이잖아요. 우리는 발언의 자유가 있는 당이다. 네. 근데 저 당은 네. 민주당은 자유가 안 붙어 있잖아요. 저 당은 발언의 자유가 없는 당이다. 우리나라에도 그것 본따서 무슨 당에는 민주가 없고 무슨 당에는 정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짧게 꼬집은 이런 걸로 아주 유명을 합니다. 네. 예. 자민당 총재와 한 몸인 일본 총리 선거에 무려 5번째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원로 정치 경륜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럼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사람이 금거북 쪽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뭐 이제 중의원만 12선 한 사람이고요.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해 보면은 거의 그 선호도 1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일본이 대선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했다는 그럴 얘기. 수도 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아베 신조하고 총리하고 붙어가지고 졌고 그때는 여론조사는 1위 했는데 2차 선거 가가지고 1차 선거는 이겼지만 2차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서 졌거든요. 2018년도에도 아베 신조한테 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째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관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가 이거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위대가 아니고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야스쿠니 참배를 안 하는 사람이고요. 위안부는 이제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창씨 개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강제 합병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그 대한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알면은 혹시 이 사람이 총리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실 때 네. 아직은 좀 그 성급할 수 있는데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총리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시바 시게루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희망사항이 좀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여태껏 그 야스쿠니 신사 뭐 참배하는 거 안 된다, 위안부 사죄해야 된다, 창씨 개명한 것도 잘못됐다, 강제 합병한 것도 잘못됐다. 역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 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 그러니까 영토 문제는 분리해서 이 사람을 대하되 역사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나머지 조금 이제 비어 있는 그 잔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희망을 섞어서 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거는 일본 정치의 변화를 위해 그렇죠. 바람직하지만 네.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경륜이 있는 또 이시바 시게루 그분 이 사람도 네. 지한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 자체가 이게 한국을 식민지하고 한국을 탄압하고 위안부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큰 물꼬가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본의 총리는 우리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잠깐 짧게 얘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 응급실을 심야에 다녀온 뒤에 1급 비서관의 응급실 배치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1급 비서관들이 한 17명이 직접 그 응급실을 찾아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그 관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도록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직접 의료 현장을 좀 챙기겠다는 뜻인데 1급 비서관이 뭐 정부에 계셨으니까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비서관이 현장을 살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는 것은 나름의 신속한 대응에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개혁 문제도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예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실장, 박성원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